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련된 불편한 진실 얘기 드렸었죠? 그렇죠.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저희 방송 듣고 있나? 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관련해서요. 에어컨을 4시간만 틀면 요금 폭탄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발언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죠. 아니 우리가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컨을 그냥 자린고비처럼 걸어만 놓으라는 얘기냐. 또 집에 유아나 장애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는 집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항변의 글들이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대체 에어컨 하루에 몇 시간 틀까? 제가 한번 취재해보고 싶었는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나 봐. 경향신문에서 벌써 취재를 했더라고요. 네. 경향신문이요. 정부 청사관리소 관계자와 통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오전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공식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에어컨을 가동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9시간을 튼대요. 9시간. 아니 4시간 틀래며 그러면서 지네들은 2배를 넘게 틀어? 심지어 그거는 지네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9시간이나 트는 게 과연 정부 규정에 맞는가? 이것까지 조사를 해봤나 봐요. 경향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렇게 에어컨 가동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게 돼 있대요. 그런데 해당 법령에는요. 공공기관의 에어컨 가동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대. 뭔 얘기일까요? 여건이 허락되면 몇 시간은 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을 겁니다. 다만 온도에 대한 규정은 부차적으로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대한 규정도 찾아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쓰고 있는 에어컨이 가정용 에어컨이랑은 조금 다르대요. 네. 비전기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전기식이요? 비전기식이라는 것은요. 전기로 냉매를 압축하는 일반 가정용 에어컨과 달리요. 지역 난방이나 가스 등 이런 걸 이용해서 냉매를 압축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전기 소모가 조금 적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지만 전기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쓰는 전기도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 적용을 받는데요. 당연히 누진율이 적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정부 청사관리소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피크 시간대에는 요금이 비싸지긴 하지만 누진율을 적용받는 것보다 저렴한 게 사실이다. 인정을 한 거야. 네. 결국 9시간 이상 틀어도 가정이랑 달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폭탄을 맞아도 이거 다 세금으로 다 내잖아. 국민들이 다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박 PD가 얘기했던 그 온도 얘기도 여기 조사한 게 있네요. 뭔 얘기냐면요. 공공기관의 냉방기기 설정 온도는요. 28도 이상 이렇게 규정이 돼 있대요. 네. 그런데 세종청사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6도를 틀어놓는다는 거야. 이 도가 왜 낮을까요? 이거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비전기식 냉방기기 비율이 60%를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정 온도를 2도를 낮춰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더운 날 보통 가정에서는 30도 넘는 열기를 견디고 있는데 네. 세종청사에서는 26도 얼마나 쾌적해요. 이 법이라는 게 다 요 모양 요 꼴이죠. 우리나라는 법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가진 자, 권력이 있는 자 항상 피해가는 법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26도를 9시간 보장받는다. 공무원들만. 이런데 국민들이 화가 안 날 이유가 없잖아요. 공무원들은 스스로 그러잖아요. 우리는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쪄 죽게 하고 자기네들은 에어컨 팡팡 틀고 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난 뽀삐 없인 못 살아. 됐고! 난 기차 없인 못 살아! 반려동물 가능한 방에서 주차 가능한 방까지. 우리 살고 싶은 데서 살자. 다방.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제조업 취업자 수가요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아니, 그동안 감소세 아니었어요? 4년 만이라는 게 숫자가 놀랍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여건들이. 그래도 감소세는 아니었대. 오호. 근데 이번에 감소세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만큼 국내 제조업 산업 환경 기반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거죠. 아니, 또 이런 의혹도 가능하겠네요. 그동안 통계 조작을 열심히 해왔는데 더 이상 조작하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에이씨 몰라, 감소세 그냥 놔둬,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요. 이 통계청장이 그랬겠죠. 저 윗사람한테. 더 이상 못합니다. 제 역할은 여기까지. 아, 개긴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7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제조업 취업자는 446만 4천 명. 전년 동월 대비해서 6만 5천 명이 줄었어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에 따라서 전체 광공업 취업자 수도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5만 9천 명이 줄면서 감소로 전환이 된 거죠. 오호. 우리 산업의 근간 아닙니까? 이 제조업.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한 거는요. 2012년 6월, 그러니까 4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야. 당연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데는 수출 부진이 원인이겠죠. 현재 우리의 효자 품목이죠. 자동차, 석유화학, 그리고 조선 작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달 10.2% 감소했죠. 그러면서 작년 1월 이후 19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저희가 방송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동안에 최악이었던 청년 실업률도 더 최악으로 지하 뚫고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요. 청년 실업률은 되레 올 들어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아니, 그래요?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7월에 15, 29세 청년층 실업률은요 9.2%입니다. 6월보다 1.1%포인트가 하락한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죠? 제조업은 떨어진다는데 왜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더 좋아졌을까? 아마도 이것 역시 알바라든지 이런 꼼수를 부린 통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위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회사 다닌다고 좋은 것도 아니야. 지금 혼자 내가 몇 명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목구멍이 포두청이라 다니는 거지. 이러다 한번 쓰러져서 병원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아. 정말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환율 시장이 또 요동을 치고 있대요. 뭔 얘기냐면요.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요. 원달러 환율이요. 1년 만에 1100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1080원, 90원이란 얘기네요?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요. 오전 10시 20분 현재 달러당 1098.5원을 기록하고 있대요. 이는 전일 종가보다 7.6원이나 떨어진 수치라고 합니다. 1100, 1200에서 어쨌거나 이 선이 무너졌다는 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100선 이하로 내려간 것은요. 무려 1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 환율은 브렉시트 여파로 6월 말만 해도 달러당 1180원 선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기 시작했어. 이유가 뭘까요? 혹시 어제 우리가 전해드린 신용등급 상승? 그 여파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경제 기반이 좋아서 신용등급이 올라간 거면 이게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박수 받을 일만은 아니다. 지금 가뜩이나 수출 안 되는데 원달러 환율까지 이렇게 요동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 기반은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원화가 비싸진다는 얘기는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할 때 그만큼 불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외환시장 어떻게 변동되는지도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뉴스네요. 중고책 시장 이야기인데요. 예스24 아시죠? 예스24가 가장 크지 않나요? 예. 근데 예스24가 중고책 매장이 있다는 사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알라딘만 있는 거 아니었어요? 4월에요. 강남역 인근에 1호점을 냈어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2호점을 현대백화점 이 목동점 근처에 또 낸다는 거야. 아하. 이게 한국경제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대형 서점들이 중고책 매장을 늘려가고 있는데 이용객과 매출이 덩달아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야. 새 책을 사서 본 다음에 중고책으로 다시 팔거나 새 책을 사기 전에 중고책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하. 중고책을 직접 사서 대파는 방식, 그리고 수수료를 받고 중고책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스24는 이거 두 가지를 다 한대. 오, 그래요? 근데요,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57%, 47%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 불황에. 이야, 장난 아니군요. 그러면 교보문고는 어떻게 됐을까? 교보문고는 매장은 없거든요. 온라인에서만 중고책을 거래합니다. 여기도 늘긴 늘었는데 달랑 10%가 늘었다. 아하, 그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실제 매장이 있으면 중고책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 이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중고책 시장이 커진다. 환영할 일이죠. 어우, 그렇죠. 그죠? 새 책을 사서 보고 반값에 또 나는 이 책을 팔고, 그러면 이 책을 사는 사람, 이 책을 산 사람이 또 팔고, 계속 반값의 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출판업계에서는 이게 사실 그닥 좋은 장면은 아니죠. 그렇죠. 아무래도 중고보단 새 책이 팔려야 자신들의 매출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걸 회전율이라는 표현을 써본다면은 새 책을 냈는데 중고책에서 여러 번 회전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봤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20명 중에 그래도 5명 정도는 새 책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경우에 새 책은 한 권만 팔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는 또 다른 앵글에서 이러한 사태를 진단을 하고 있어요. 오호. 도서 정가제에 따른 풍선 효과다. 이 중고 시장이 커지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도서 정가제 때문이다. 왜냐? 도서 정가제가 시행된 뒤에 책 가격이 베스트셀러는 16.2%, 스테디셀러는 40%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제 역할을 하는 중고책으로 수요가 몰렸다.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는 거죠. 그런데 도서 정가제가 출판업계가 강력하게 요구가 돼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니 출판업계 너네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KDI의 분석은 출판업계가 재발의 발등 찍었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저 근데 제가 이 보도를 정리하면서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려. 제가 알기로 도서정가제는 문화라는, 그러니까 책이라는 문화 콘텐츠를 보호하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서정가제를 밀어붙인 건데, 또 이런 곳에서는 도끼로 재발등 찍은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 나 이거 참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열대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달력을 봤더니만 다음 달에 벌써 추석이야. 그래서 추석 기차표 예매도 이제 곧 시작한대요. 언제? 17일부터. 코레일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올해 추석 열차 승차권을요 17일, 18일 이틀간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예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17일 날은요 경부, 경전, 충북, 동해선, 그리고 18일 날은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에 예매를 한다고 해요. 아니, 경부선, 호남선 왜 날짜가 달라? 예매 대상은요 9월 13일에서 18일까지 6일간 운행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일반 열차와 DMZ, 트레인 등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70%, 역창구와 판매 대리점에서는 30%가 팔릴 예정이라고 해요. 예. 아니 근데 보통 인터넷으로 예약을 한 다음에 결제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때 결제를 안 하면은 다음 순번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요 18일 날 오후 4시부터 22일 날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를 해야 된대요. 결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서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참조해야 되실 게 1회에 최대 6매까지만 예매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가족이 내려가시는 분들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예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걱정이 돼요. 안표 또 파시는 분들이 잽싸게 들어가서 이거를 또 매점 매석할 것 같은데, 안표 상인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게임빌 컴투스 하면은 넷마블과 함께 국내 모바일 게임사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두 회사가요 대박이 났어. 오이? 대박. 저희가 늘 게임 강조를 해왔었는데 두 회사가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컴투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을 넘었어요. 아니 매출이 1,000억 원이 아니라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머너즈 워라는 간판 게임이 워낙 잘 팔린 덕인데요. 2분기 기준 매출이요 1,266억, 영업이익은 486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요 각각 17%, 21% 상승을 했는데 이거를 상반기 기준으로 확대를 해보니 매출, 영업이익이 각각 2,617억, 1,084억. 아니 국내 기업 중에 이렇게 장사 잘하는 데가 몇 개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드물죠. 자, 그리고 컴투스의 대주주죠. 게임빌은요 2분기 매출이 432억, 영업이익은 22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16%, 845% 증가를 했네요. 아니 800%가 넘게 증가를 해요? 상반기 기준으로는요 매출은 840억, 영업이익은 69억 원입니다. 게임빌, 컴투스 공통점은 모바일 게임을 재밌게 잘 만든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눈길을 끄는 게 게임빌과 컴투스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더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컴투스는요 무려 85%가 다 해외에서 나왔어. 게임빌은 약 60%. 아니 게임빌과 컴투스의 이런 활약상을 보면요 진짜 가정에서 홀대 받던 애가 나중에 혼자서 자수성가했다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 그것도 외국에서 장사를 잘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선안남 심리상담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선안남입니다. 심리상담소 하면 보통 여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심리상담소를 찾는 남자 내담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사회나 가까운 사람이 주는 억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남자가 남자를 또 여자가 남자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이 책 혼자 있고 싶은 남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여자 상담 심리사의 건강한 남성성 탐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르다는 이유로 여자들이 오해하기 쉬웠고 사회적인 압력 때문에 남자 스스로도 알아채지 못한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이 입을 열지 않는지,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지, 딸바보가 되는지, 완장에 집착하는지, 시도 때도 없이 분노하는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남자,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섹션 일자리 얘기를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어제 전해진 소식부터 좀 살펴볼까 해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4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대요. 400조? 장난 아니죠? 정부와 새누리당이요. 지난 9일 그러니까 어제죠. 2017년 본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회를 열었대요. 그래서 내년 정부 예산을 올해 본 예산 대비 3에서 4% 수준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경 예산이 한 11조 원 정도 되잖아요. 이를 제외한 올해 본 예산을 기준으로 3, 4% 증가율을 고려했었을 때 내년 예산이 398조에서 402조 이렇게 편성된다는 거야. 400조는 안 넘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왜 이렇게 정부 예산 늘어나야 됐냐? 청년 일자리 예산이 필요하다. 또 북한 위협하지 않느냐? 국방 예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게 뭐였냐면 저출산 고령화 대책. 이게 필요하대요. 뭔 얘기냐면 이르면 2018년에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절벽을 대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보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가요. 지난 1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출생아 수, 혼인 건수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보다도 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지속돼서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얘기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왜 이제서야 걔네들은 우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황 총리는 또 이런 얘기까지 붙였네요. 정부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 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저출산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뭐 예산 들이붓겠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연이어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긴 해요. 지난달 통계청이 공개한 5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요. 5월 신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어제 만났던 게스트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아직 자녀 계획이 없냐 물어봤더니 임신, 출산은 사치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렇죠.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5월 신생아 숫자가요. 34,400명밖에 안 된대. 이는 전년보다 5.8%나 감소한 수치래요. 신생아 숫자는요. 근데 지난해 12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대.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도 계속 지난해 12월부터는 감소세. 그래서 1월에서 5월 누적 신생아 숫자가요. 18만 2,300명밖에 안 된대요.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2000년 1월에서 5월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요. 28만 1,700여 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년 사이에 무려 3분의 1 가까이 줄어든 거야. 심각하긴 하죠. 이렇게 신생아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게 혼인을 안 해. 요즘 사람들 다 결혼을 기피하고 있죠. 근데 그렇죠. 자발적인 기피가 아니잖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둘이 손예진, 수혜거든요. 얘들이 그러더라고. 특히 수혜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보고 41살에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41살? 네. 우와. 아무튼 수혜 같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5월 혼인 건수가요. 25,500건밖에 안 된대요. 이는 1년 전보다 8.6%나 줄어들었대요. 혼인 건수도 9개월째 하락세. 그래서 1월에서 5월까지 누적 혼인 건수도요. 11만 9,700건, 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꼴찌를 기록하고 있대요. 근데 네. 이게 무려 15년째 꼴찌야.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가요.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가 5,150만 명이었는데 2100년이 되잖아. 2,468만 명으로 줄어들고요. 2,500년이 되면 33만 명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33만 명이요? 아예 국가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조금 불편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과연 이 같은 경고가 합당할까요? 저출산이 정부나 뭐 여러 경제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할까요? 왠지 위협할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아닌 쪽의 얘기, 저출산에 관련된 조금 삐딱한 시선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인구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살펴보면 제 얘기가 그럴싸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저출산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인구가 줄어드니까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서 성장 기조가 무너지고 국가 경쟁력이 악화돼서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생산 가능 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한마디로 저출산은 나라는 물론이거니와 개인도 쫄딱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에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 모순이 좀 존재해. 우선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산이 줄어들까요? 로봇이 있다? 그렇죠. 역시 박 PD는 빨라. 올해 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알파고 열풍, 이거 떠올리면 이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벌써 생산 현장에 많이 뛰어들었죠.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더 강화될 테고 생산 감소를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과잉 생산을 걱정해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네. 로봇이 폭동을 일으키면 어떡해요? 터미네이터가 돼가지고. 그거는 진짜 영화 속 얘기고. 그러면 인구가 줄어들어서
소비가 줄어든다.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당연한 결과일 것 같아요. 소비가 줄어드는 거. 그거는 어떻게든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을 왜 일반인들이 걱정할까요? 그것은 기업이 걱정해야 될 뭐가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직장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소비가 줄어들어서 기업 활동이 침체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업 활동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 네. 기업에선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난리가 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드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예전 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20년 장기 불황 겪고 있는 일본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취업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대. 일본의 대졸 취업률이 무려 95%. 그래서 입도 선매를 한다고 하잖아. 네. 대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기업들이 우리 회사 취업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죠. 80년대 학번 선배들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일본은 인구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나라 예전 80년대와 똑같은 상황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통계 자료를 봐도 놀랍더라고요. 일본 통계국이 매월 발표하는 유효 구인 배율 이걸 봤더니만요. 2008년 3월 1.0 이하로 떨어진 이후 5년 7개월째 1을 넘지 못하고 있대요. 유효 구인 배율이란요. 구인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이래요. 그래서 이 지표가 1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러면 1손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근데 일본은 실제로 1손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난 거야. 이 때문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던 일본 직장인들이 회사 생활 자체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대요. 예전 방송에서도 이 얘기도 드렸었죠.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직장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뭐냐? 유연근무제 그리고 재택근무제. 깜짝 놀랄만한 노동 친화적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대.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해주면 일할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당장 나가버리니까. 게다가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런 거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경영계에서 올리자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정경련에 해당되는 경단련에서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자 이렇게 주장을 한대. 우리나라에서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가요? 왜 일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년 최저임금이 400원인가 오르지 않았나요? 그것만 봐도 일본 경단협과 한국의 정경련 얼마나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당연한 현상인 것 같아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 법칙 배우셨잖아요. 네. 노동도 당연히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하게 되거든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기업들이 그 올라간 가치에 맞춰주기 위해서 월급도 올려주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고 일본에선 그런 일이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 이게 말이 돼?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PD가 소설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인구 감소가 축복이다.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어. 오. 뭔 얘기냐면요. 2006년부터 5년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을 역임했던 세일라 베어 미국 워싱턴 대학교 총장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구 감소가 경제 발전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왜 그런가? 인구가 줄게 되면 당면한 실업 문제가 해소된다. 게다가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이 프리미엄이란 게 뭡니까? 임금이란 말이에요. 네. 더 많은 임금을 받게 된다. 특히 이런 인구 감소는요. 선진국보다는 인구가 너무 많은 개도국에서 엄청난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인데 이런 주장을 했느냐. 이분이요. 2008년 포브스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중에 한 분이야. 이런 분이 이런 주장을 했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뜻밖인데요? 또 있어요. 국내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었던 인구 쇼크 있죠. 인구 쇼크로 유명한 앨런 와이즈만 애리조나대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경제를 거덜내는 것은 인구 폭발이지 감소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폈어. 오. 왜 그러냐면 와이즈만 교수에 따르면요.
인구가 줄어도 1인당 소득은 감소하지 않으며 진정한 복지나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향한 인류의 새로운 도약의 필수 조건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적정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며 이런 주장을 내놨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인구가 줄게 되더라도 생산 감소는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게다가 1인당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가 있어요. 정부나 경제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의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가지고 노년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이 주장도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뭔 얘기냐면요. 이 주장에는요. 노년층 부양에 대한 부담을 오로지 노동자들이 짊어져야 한다. 이런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몰라라 한다. 노년층 부양 부담 이게 노동자들만의 몫이 아니잖아. 국가와 기업의 몫도 되잖아요. 따라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노동자층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와 기업의 부담이 더 그거에 맞춰서 늘리면 될 텐데 이런 얘기는 없고 노동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와이즈만 교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년층 부양 부담은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줄어들게 되는 기반시설 투자 금액과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특히 와이즈만 교수는요. 시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GDP 같은 추상적인 지표보다는 삶의 질을 통해 번영을 가능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가 변화된다면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그리고 이 해외의 석학들 정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당연히 저는 우리 정부 주장은 별로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왜 정부는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양 줄기차게 강조를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요.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값싼 노동력이요? 아까도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이 작용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노동가치 값싼 노동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잖아. 수요를 줄일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공급을 늘리는 건 뭐예요? 인구가 끊임없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인구가 정부나 재계의 요구만큼 늘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처럼 노동력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기업에서는 노동자들을 자신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좀 저렴하게 얘기를 하면 개 돼지처럼 부려 먹어야 되는데 사람처럼 부려야 되는 게 두렵다. 그거군요. 그렇죠. 노동자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개, 돼지처럼 부려먹으려면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밖에 없거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구는 늘어야 된다.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는 줄어들게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너무 과격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역사적으로 인구 감소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예전에 저희가 도미네이션즈라는 특집을 했었을 때 네. 들려드렸던 얘기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면요. 자본가들은 이미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비용의 급등을 경험을 했었대. 바로 유럽 중세에 흑사병이 만연했었을 때 14세기에 흑사병이 발병했잖아요. 유럽 인구가요 2,500만에서 6천만 명이나 사망을 했었거든요. 네.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가 흑사병으로 다 죽어버렸어. 어떻게 됐을까요?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됐으면 유럽이 정부나 재계획에 따르면 아작이 나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흑사병 발병한 다음에 유럽에서 뭔 일이 벌어졌습니까? 르네상스가 왔잖아. 네. 왜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르네상스가 왔을까요? 그때도 잠시 얘기 드렸지만 인구가 감소하자 재미난 일이 벌어졌대요. 농장에서 일할 노동력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영주나 상인들 노동자들 써야 되는데 당장 농장도 운영해야 되고 또 가게도 운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줄어든 사람들 제발 내 가게에 와서 일해주세요. 내 농장 와서 일해주세요. 임금을 올려주면서 데리고 갔다는 거야. 그렇죠. 무려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임금이 6배가 뜬 지역도 있대요. 현재 일본에서 벌어진 일과 비슷하지 않아요? 일본도 인구가 줄어드니까 임금이 올라가기 시작했잖아. 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검은 빵과 밀가루죽을 간신히 먹던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임금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얀 빵과 고기를 먹을 수가 있게 됐대. 네.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상황이 많이 바뀐 거야. 그래서 소비가 오히려 증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증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다시 또 활력을 돌기 시작해. 덩달아 상공업도 발달됐어요. 사방에 고기가 넘쳐난다. 기근에도 다들 고기를 먹고 있다. 다소 황당한 기록까지 나올 정도로 서민들, 농민들이 배고픔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네. 르네상스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경제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게 되자 자본가들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자본주의가 서서히 태동했다.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자본주의의 태동은 어찌 보면 흑사병 덕분이다. 흑사병 덕분에 인구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가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쯤 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인구 감소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요, 그런 거를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린 그 게스트, 그분은 왜 아이를 현재는 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현재 아이를 놓으면 너무 비싼 각종 육아 비용, 학원비, 그리고 분유값, 기저귀값, 도우미 비용,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애도 나처럼 개, 돼지 취급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떨까? 끔찍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늦추고 결혼을 늦추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신생아 수가 줄고 임신도 줄고 자연히 인구가 줄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개, 돼지를 사람 취급해주는 세상이 오면 다시 출산이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자연의 신비로운 자연 선택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학자 중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것은 기득권층뿐이다. 네. 서민층은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왜냐? 아까 축복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감소를 계기로 중세 르네상스가 도래하고 자본주의가 태동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인구 감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 혹시 인간적인 자본주의가 이번 기회에 태동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더 나아가서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피를 보기 전에 미리 사람다운 세상, 대접받는 인간, 이런 게 좀 나타나야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제가 헤럴드 경제 카드 뉴스에서 참 재미난 걸 봤어요. 일단 눈을 감고 10분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아세요? 인도의 억만장자인 테즈 콜리 그래픽스 소프트테크 회장이 남긴 말이래요. 이 콜리 회장은요. 자산이 무려 6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조 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재용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 회장은 델리 출신으로요. 인도 외교관 어머니와 언론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미국으로 부임하자 미국으로 이주했고 인도 공과대학에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대요. 그러다가 1993년 이커머스와 결제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래피스 소프트테크를 창업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엄청난 큰 돈을 벌었대요. 근데 이 콜리 회장이요.
사업을 확장하던 중에 인생 최대 전환점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를 만났다는 거야. 근데 이 빌 게이츠를 세계 최대 갑부로 만난 게 아니라 자선가 빌 게이츠로 만났다는 거죠. 네. 게이츠가 완벽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경영하는 방식으로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콜리 회장도 나도 빌 게이츠처럼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2005년에 아내 웬디와 테즈 콜리 재단을 설립한대요.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빌 게이츠는 빌 앤 멜린더 게이츠 재단을 만들었잖아. 네. 그리고 이 콜리 회장이 가장 주목한 게 거리에서 만난 실망한 어린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앞이 안 보이는 어린이군요. 그렇죠. 통계를 보니까요. 인도의 맹인 인구가 무려 1200만 명에서 1400만 명이나 된대요. 전 세계 맹인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인도에 맹인이 많을까요? 이런 설명이 있어요. 대부분의 시각장애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인도가 워낙 가난하잖아. 가난 때문에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리 회장은요, 아까 만들었던 재단의 첫 사업으로 테즈 콜리 각망연구소를 세운대요. 여기서 뭘 하게 되냐면 실명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실명에서 구해내겠다, 이런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콜리 회장은요, 2030년에서 2035년까지 실명으로 고통받는 인도 사람들의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대. 네. 콜리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운 좋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가진다고 해서 몇 대나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누렸지만 다시 돌려줘야 할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기부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자선은 돈보다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재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콜리 회장 같은 마음만 있으면 진짜 부자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 시선은 싹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리고요, 이분이 거리에서 실명한 어린이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거리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은 거리에서 만날 일이 없잖아. 전용기 타고 전용 세단 타고 이러니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부한다고 하면 그냥 돈이나 갖다 놓고, 그리고 친척들 거기다가 재단에 갖다 놓고, 그 재단도 심지어 자기네 계열사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좀 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돈 많이 벌면 이런 재단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엔박, 이행박 재단. 그거 좋네요. 김현장처럼. 그런 날이 올려나?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